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일 월요일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맞죠? 네. 자, 8월의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데일밴더를 이렇게 좀 붙였더니 보기가 흉해가지고요. 어젯밤에 이 데일밴드 위에다가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검게 이렇게 칠을 했는데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할 때 아무도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모닝 브리프는 좀 멀리서 하다 보니까 깜짝같이 눈썹을 그려서 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도 참 이 묵직묵직한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좀 빨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또 대학교 동기가 점심 먹으러 와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자,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슈퍼엔저 브레이크 밟은 일본 엔화 값이 930원 머지않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좀 많이 예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엔 환율이 하나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시장에 정말 도망가야 될 때,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하나의 선행 지표로 원엔 환율을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 관련된 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슈퍼엔저 브레이크 밟은 일본인데 일본 은행이 지금 금리 0.25% 인상을 했고요. 엔저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게 되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가계 소비 침체도 부채질 우려. 4개월 만에 금리 재차 올려서 엔화 가치 지속 상승 여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에서 비롯됐던 슈퍼엔저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올렸는데 지나친 엔저가 수입 물가를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1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번 인상으로 일본 단기 금리는 2008년 12월 그때 0.3%였는데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년 동안이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다가 지난번에 24년 올해 3월 달에 0.1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0.25로 올렸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그죠? 0.25나 0.1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일본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에다 가조 일본 은행 총재는 역사적 엔화 약세로 물가가 예상 이상으로 상승하면 침체가 계속되는 개인 소비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면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2% 물가 목표를 실현하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생각해 보면 제 대학교 시절에
컴퓨터는 6개월, 뭐 3개월, 6개월이 멀다고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야, 그거 좀 있으면 가격 떨어질 건데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게 되죠. 그게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사람들이 물건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죠? 기다렸다가 사면 된다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극단적인 예로 뭐 샤넬 백을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지금 또 가격이 뭐 매년 3번, 4번씩 올리니까 지금 사는 샤넬 백이 지금 앞으로 제일 싼 백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하면 물건을 먼저 사게 되잖아요. 뭐 얼마 지나면 뭐 우리가 자주 가는 뭐 식당에 콩국수 가격이 13,000원인데 자, 뭐 9월 1일부터 1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뭐 이러면 또 미리 사고, 담배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사적 엔화 약세로 물가가 예상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개인 소비를 더 끌어내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던 일본의 상황에 요 정도 물가 상승으로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2%의 물가 목표를 실현하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요. 연초만 해도 달러당 140엔대 수준이던 엔화값이 7월 초에 160엔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엔저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전반적인 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100% 수입국인데 특히 이 부분에 상승세가 가파르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엔저가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뭐 원자재 수입할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엔저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기도 했고요. 지난 4월에서 5월 9조 7천억 엔에 이어서 7월에는 11월에서 12일 이 이틀 동안에 5조 5천억 엔을 투입을 했었네요. 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투입했다 그죠? 올해에만 15조 엔 이상이 엔저 방어에 쓰인 셈이고, 네, 엔저를 촉발하는 배경으로는 미일 금리 차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론되고 있는데, 자, 이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외환시장에서는 엔 매도, 달러 매수의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번 금리 인상 전까지만 해도 양국 정책 금리는 일본은 0에서 0.1, 미국은 5.2에서 5.5니까요. 큰 차이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37조 5천억 엔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요 규모가 되게 중요한데요. 대체 엔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규모일까? 지난번 신문 볼 때도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7조 5천억 엔. 여기다가 한 지금 뭐 90 곱하면 되죠. 90 곱하면 그래서 한 1200조. 네, 한 1200조라는 자금이 1200조면 미국의 마진뎁 트레이딩이라고 우리나라 신용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용 투자 규모하고도 미국의 시장 신용 투자가 규모하고도 거의 맞먹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왜 저렇게 세게 나타나는가의 핵심은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돈 빌려서 투자하는. 이 돈 빌려서 투자하는 금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금리 인상 소식에 달러당 엔화값이 급등하는 등 변동폭을 키우며 요동치고 있는데, 31일 달러당 엔화값은 전일 대비 4엔 가까이 급상승하면서 149엔대 후반을 기록했고요. 달러당 150엔 이하의 엔고는 지난 3월 19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21년도에는 한 88조 엔이었다가 최근에 많이 늘었네요. 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슈퍼엔저가 마감되고 엔화값이 추세적 상승세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데, 특히 일본과 미국의 향후 금리 변화가 엔화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우에다 총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그는 일본 정책 금리가 최근에 0.5%를 넘은 적이 없다는 지적에 경제 물가의 흐름이 일본은행 전망에 따라 움직이면 계속 금리를 올릴 생각이라면서 0.5%의 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도 중요하죠.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그 인하는 안 했습니다. 9월부터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자, 인하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엔화값은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네,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나왔지만 9월에 하냐? 트럼프는 하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는 중립적입니다. 라고 딱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은 가계 소비 회복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엔저가 해소될 경우 오히려 물가에 부담을 줄여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자, GDP의 200%가 지금 넘습니다. 국가부채가 일본은. 이 국가부채 이자가 더 걱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297조 엔. 야, 얼마야 이게? 거의 여기도 9를 곱하면 1경 1000조가 넘는다 그죠? 예, 1경 1000조가 넘습니다. 자, 1경 1170조 이 정도. 자, 이날 일본은행은 지난달 회의에서 논의한 장기 국채 매입액 감축 규모도 밝혔는데요. 월간 6조 엔에서 26년 1분기에 절반 수준인 3조 엔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을 푸는 건데 그죠? 그걸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013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올해 3월 말 시점에 국채 발행 잔액의 53%를 보유하는 등 사실상 장기금리도 통제해 왔었는데요. 감축 계획을 밝힘으로써 장기금리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자,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원화 강세폭이 커지면서 100엔당 원화값은 900원대 초반에 머물렀고요. 이날 100엔당 원화값은 장 초반에 907.88 찍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 900.88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6원에 거래를 마쳤었군요.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강세가 선반영되면서 일본은행 회의 당일엔 불확실성이 해소돼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고요. 문정희 KB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를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한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920에서 930원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엔화 빌려가지고 미국 국채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리 차이 때문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본에서 저리에 자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이머징에도 투자하고 이것저것 투자 자산에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마켓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냥 내 돈 생돈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채슬리 인턴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레버리지 없이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아니면 그 시장의 변동성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내년까지 어떤 큰 그림의 시장이 상승 추세고, 꼭 뭐 그 단기적인 예측이 맞지 않더라도 시장이 코로나 때도 보세요. 코로나 때도 확 빠졌다가 확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겁을 내야 되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20% 30% 빠질 때마다 그 담보 부족 상태가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시장 조정에. 근데 내 돈 가지고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에 사실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돈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깨먹으면 어떡할, 혹시 지금 샀다가 확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샀다가 바로 뭐 한두 달 동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1년, 2년, 3년으로 보면 주식으로 정말 핵심 우량 자산에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모멘텀 잘 보면서 경쟁구도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잃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사실 돈을 잃기가.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근데 왜 돈을 잃느냐? 저희 뭐 이번에 고객들도 참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작년 7월 26일 2차 전지 마지막 오버슈팅 때 그날 해지하시는 분이 한 7분 계셨어요. 거기서 해지하시면서 이럽니다. 투자 철학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투자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는 여기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팔아서 2차 전지 살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주식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제가 하니까 수익이 안 나서 결국은 맡기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쳐다보면서 또 거기 그렇게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저런 유혹에 시장이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재 가치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오버슈팅 하는 것도 그게 주식 시장이 그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레버리지 포지션에다가 포모 현상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결국은 우리 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 명확한 투자 원칙과 좋은 투자 습관이 있으면 돈을 잃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엔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을 제가 주시하는 이유는 정말로 글로벌하게 좀 위기 상황이 오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큰 IB들이 무너졌잖아요. 큰 IB들이 무너질 때 걔네들도 조달 코스트를 이렇게 엔을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아니면 원화로 바꿔서 전 세계에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했다가 그게 강제 청산되는 거거든요. 강제 청산이 될 때는 이 엔캐리로 만들어진 이 가수요가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수요만큼 시장이 과매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재 가치보다 시장이 더 주가가 올라가고 내재 가치보다 또 주가가 훨씬 빠지는 이유기도 한데, 그것만 알면 실제로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졌을 때, 그렇게 과매도 상황이 됐을 때 주식 사고 또 비싸지면 팔고, 그것만 이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유심히 보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큰 변화가 원엔 환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매주 체크하거든요. 어젯밤 1시까지도 이번 달 월간 전망자료 만들면서 만들었는데, 예, 지금은 아직까지 조짐은 없습니다. 그게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뚫을 때, 예, 그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올라탄 삼성전자 매출 2년 만에 TSMC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2분기 어제 이제 본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되는데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6.4조였고요. HBM3E는 3분기에 본격 양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단 제품 있잖아요. HBM3E에 8단이 있고 12단 있는데 이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고 엔비디아 납품 품질 테스트 1, 2개월 내에 통과 가능성이 커. 네, 이거 보면 약간 좀 답답한 면도 있죠. 뭐야, 아직까지도 통과 못했어? 이런 거. AI 거품론에도 초격차 자신감, 노조 파업 불구 생산 차질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자가 대대적인 HBM 공급 확대에 나선 것은 AI 시장 호황을 타고 반도체의 봄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데, 특히 고부가 가치 5세대 HBM3 8단 제품을 올해 3분기에 본격 생산하고 3분기면 7, 8, 9월이니까요. 그죠? HBM3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사실상 핵심 고객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한 주요 GPU 업체들로부터 HBM3E 품질 테스트 통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AI 거품론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투자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예, 요 거품론도 뒤에 기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HBM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고 올해는 고객사와 협의가 완료된 물량을 전년보다 4배 이상 확보를 했다네요. 내년에는 또 올해 대비 2배를 넘어서는 공급량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4세대 제품이 HBM3는 대부분의 GPU 고객사의 양산 공급을 확대하며 직전 분기보다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지금 AMD에는 납품하고 있거든요. 자, 고객사의 샘플을 제공한 HBM3E 8단 제품은 3분기에 양산하고, 네, 12단은 4분기에 공급하고 라는 방침입니다. 전자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에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시장 관심이 높지만 고객사와 비밀 유지 계약 준수를 위해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업계에서는 한 1, 2개월 안에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전자의 6세대 HBM4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HBM4 출하를 목표로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HBM 경쟁력과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수요 증가에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DDR5와 서버용 SSD에서도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또 HBM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50% 늘었는데 DDR5 매출이 8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SSD 매출도 40%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올랐는데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와 시장 가격 상승으로 직전 분기보다 디램은 10% 후반, 낸드 플래시는 20%대 초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직전 분기보다도 10% 후반이나 아니고 하니까 한 18, 19% 오른 거예요. 낸드도 20% 초반 상승을 했고 재고 수준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전자는 서버향 SSD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AI 연산량이 늘어나서 고성능 SSD 수요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4배를 넘어선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버용 SSD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쿼드러플 레벨 셀, 이 QLC 기반 SSD 매출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네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송태중 파운드리 상무는 하반기에도 AI HPC 응용처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28년까지 고객수를 4배, 매출은 9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자의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력을 내세워서 올해 하반기에는 3나노 2세대 GAA 공정으로 웨어러블 모바일 제품을 양산하고 내년에는 2나노 GAA 공정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한 AI HPC용 공정도 2027년까지 준비를 하고요. 자, 올 상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 DS 부문 영업이익은 8조 3,600억으로 HBM 시장 주도권을 쥔 하이닉스를 소폭 앞질렀네요. 네, 반도체 부문이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하이닉스한테 역전당했다가 이번에 하이닉스보다 55억 정도 억지로 좀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전자는 2분기 매출액이 74조 6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 증가했고요. 이 가운데 이 DS 부문이 28조 5,600억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매출 28조 5천억을 2년 만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자가 AI 반도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다만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범용 반도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한편 전자 파업에 대해서는 고객 물량 대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삼성전자 상승 여력이 커서 목표가 12만원 제시. 자, 최근 글로벌 빅테크 주의 하락과 AI 칩 납품 지연에 전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전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 자,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HBM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고객 비밀 유지 때문에 아니다, 밝혀줄 수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자,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빅테크의 투자 강세는 지속되고 있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견고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전자나 하이닉스, 엔비디아 등에 대한 비중 축소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고요. 이날 국내외 투자자들의 순매수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개인 투자자는 전자주식을 2,144억 원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1,41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들도 796억 순매수했다.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약간 밸류에이션도 팍팍하고 해서 엔비디아부터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약간 박스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테어블런스라고 하죠. 뭐죠 그게 테어블런스가? 우리가 지금 난기류, 맞네요. 난기류.
그래서 이 비행기 기장님이 한 번씩 막 비행기가 흔들리면 We are experiencing turbulence 뭐 이러면서 Fasten your seatbelt 하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트레이딩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분들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트레이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 뭐 둘 다 잘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그냥 가만히 들고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게 항상 보면 1등이고요. 중간에 잘 팔더라도 사실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 다 안 읽었죠. KB증권은 보고서에서 4분기 HBM3E의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 중이어서 그 최대 수혜를 전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8월에서 9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HBM3E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네요. 자, 이 같은 전망 속에 전자의 올 하반기 영업이익은 27조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요. 하반기 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21% 증가한 27조 4천억 원으로 21년 하반기 29조 7천억 이후에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I 과잉 투자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월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빙하기가 온다. 이런 뭐 비관론도 있긴 한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AI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대신에 세 번째 빙하기 AI 윈터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번지면서다. AI 산업은 과거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후반 침체기를 두 번 겪은 바 있다. 최근 AI 버블론을 쏟아내고 있는 곳은 뉴욕 월가인데 2, 3년간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가 앞으로 또 꽤 오랜 동안 AI가 기대한 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지는 투자자들이 최근 1년 동안에 5대 빅테크의 시장 가치를 2조 달러 이상 키웠지만 올해 AI 관련 매출은 수백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정도 투자 규모라면 연매출이 3천억에서 4천억 달러는 돼야 하는데 업계 전체를 통틀어 수익 모델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리서치 헤드인 짐 코벨로가 대표적인 AI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그는 AI가 과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테크 분야만 30년 이상 다룬 애널리스트인 그의 지적은 AI 과잉 투자론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코벨로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상 혁신적이었던 기술 전환은 매우 비싼 솔루션을 저렴한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그죠? AI처럼 엄청난 비용이 드는 기술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라고 설명을 했군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AI는 많은 비용이 들고 생산성 향상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골드만삭스 자체 팝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AI가 비용 효율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폄하를 했고요.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보고서에서도 챗GPT가 나오고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나 기업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챗GPT와 GitHub 코파일럿 뿐이라면서 월가의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면서 AI 인프라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자금을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가에 월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키스 와이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사티아 나델라에게 현재 업계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자본과 수익화가 기대에 부합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자본 투자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나델라 CEO는 자본 투자는 고객 수요와 클라우드 AI의 성장에 맞춰서 이루어진다고 답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구글이 실적을 발표할 때도 투자자들은 AI 투자에 관해 질문했는데 기대에 못 치는 답이 나오자 알파벳 주가가 지난 23일 급락을 했습니다. 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석가 데런 에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도 AI 버블론에 가세를 했는데 그런 한 인터뷰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라면서도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만으로 영화 2001 오디세이의 AI만큼 똑똑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려면 큰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난 5월 발표한 논문에서도 생성형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10년간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네요. 야,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AI 혁명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줘야만 하거든요. 근데 MIT의 이 석학분이 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최고 벤처 투자 회사 중 하나인 세콰이어 캐피탈도 AI 버블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이 회사의 데이비드 칸 파트너는 AI의 6천억 달러 문제라는 글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비용과 기대 매출 간 갭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어제 아침에도 민자 자금을 받고 건설하는 고속도로가 실제로 고속도로를 지어놓고 거기서 돈을 뽑아내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요 2년 동안에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어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요 2차전지 쪽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양한 곳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얼티엄 셀즈 율촌화학의 1.5조 계약 해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촌화학이 원래 라면 봉지 만들던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심에 그죠? 그러다가 그 각형, 원통형, 그 다음에 파우치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먹을 때 이렇게 파우치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파우치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한 1, 2년 전에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터리 산업 전기차 캐점 악영향의 여파가 전기차 캐점 여파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를 넘어서 이제 배터리 부품사로까지 번지고 있고요. LG엔솔과 제너럴 모터스 합작법인 이 얼티엄 셀즈와 매전 1조 4,87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율촌화학이 어제 공시했네. 야, 해지 이렇게 함부로 해지할 수 있나요? 해당 물량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생산 기업인 율촌화학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358.8%에 달하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애초에 23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알루미늄 파우치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취소가 되네요. 업계에서는 전기차 캐점으로 국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부품 업체를 비롯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G엔솔은 지난주에 올해 매출 목표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등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건립 중이던 신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속도 조절과 더불어서 배터리 생산량 감축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터리 생산 기업의 투자 축소 결정은 결국 관련 부품사와 2차 협력 업체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네. LG엔솔의 주요 협력사인 율촌화학의 일종 규모 계약 해지는 향후 산업 전반적으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문제는 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는 점이고요.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얼티엄 셀즈 3공장 완공도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완전 중단은 아니더라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글로벌 헬스케어주가 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섹터별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섹터랑 일치하는 것을 항상 봅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빠지면서 안 빠지고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헬스케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밑에 그 바이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되게 강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사인지 보겠습니다. 하반기 미국 증시는 M7 외의 저밸류에이션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재욱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자산운용, 줄여서 AB 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정경련 회관에서, 저 바로 앞에 있는 정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어제 상반기 M7에 집중됐던 상승이 다른 주식들로 옮겨가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이 AB 자산운용은 전 세계적으로 1062조 원을 운용하는 미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국내 운용 개인 투자자 자금도 4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자, 이재용 매니저는 시장 성과가 일정 기간 특정 주에 집중됐을 때는 정상화 과정이 꼭 나타났다면서 인플레이션이나 통화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지난해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 글로벌 경제도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반적인 미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정상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요. 자, 이 매니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로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이 필요한데, 그죠? 물가 상승을 제거하고도 현재와 같은 2에서 4%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은 수익률을 줬다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랑 이 부분은 좀 비슷하네요. 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헬스케어를 꼽았고, 결국 우량 성장주이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최근 저렴해진 주식에 집중해야 하는데 헬스케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AI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요. AI 테마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의 실제 성장에 AI가 어떤 기여를 할지, 이들이 AI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44분, 40초, 45분에 끊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